이번 거를 통해서 이미 하이닉스한테 패권은 이런 거는 뭐 1, 2개월 이런 게 아니고요. 연 단위로 이뤘어요. 지금. 예. 투자자들이 이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삼성전자 할 말이 많은데 삼성전자 주주분들한테 정말 안타까운 건 희망이 없어질 때부터 오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아직도 희망이 너무 많아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조금 전에 대표님 나가시면서 팬이라고 혹시 말씀하시지 않던가요? 아주 저는 요즘에 쪽박이 깨져가지고 저 어렸을 때 어떤 한 고객이 어떤 선배에게 했던 얘기가 계속 기억나는 거예요. 그 고객이 뭐라고 했냐면 저희 선배한테 여기 계속 있어서 여러 사람 신세 망치지 말고 빨리 다른 일 알아봐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네. 왜냐하면은 투자를 잘 못 해주니까 고객 자산을 계속 깨먹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나한테도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구나 해서 제가 지금 요즘 마음 많이 안 좋아요. 아 정말로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1년 더 가면은 그냥 그 업계에서 퇴출되겠다 뭐 이런 생각 지금 하고 있어요. 심각한 얘기로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계시다. 네. 그 정도로 그만큼 지금 상황이 지금 한국 시장이 안 좋은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 이유를 네.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안 좋다. 그렇죠. 오늘 하이닉스가 대표적으로 그런 날이었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하죠. 정말 심하죠. 정말 심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 실적이면 미국에 있으면은 지금보다 주가 한 2배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 연간 실적으로 이렇게 되면 20조 이상 내년도도 확실하게 연간 영업이익 20조 이상 되는 게 거의 이제 확정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뭐 이번에 이렇게 7조를 냈는데 내년에 더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년에 거의 영업이익이 한 30조 나오는 회사를 시가총액 200조 주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반값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마이크론보다 시총이 작죠? 네,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마이크론하고 비교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마이크론은 이제 막 신생 진입한 업체고 HBM 그리고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캐퍼시티 자체가 갑자기 그렇게 크게 늘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한계가 좀 있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에 이제 공장들이 있고 중국에 공장이 있는데 거기는 띄엄띄엄 있어요 공장들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꺼번에 확 늘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의 현금 흐름 상황이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큰 설비 증설을 하기도 또 만만치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세계 AI 가속기 시장에서의 3대장은 엔비디아를 위시해서 엔비디아, TSMC 다음이 하이닉스예요. 뭐 이건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에요. 오늘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에서도 무슨 얘기가 했냐면 TSMC와 원팀으로 우리가 계속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3대장이 AI 가속기 시장의 이익을 지금 다 갖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 그리고 그 나머지 부대 기업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뭐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거죠. 네. 아니 이게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정작 그러니까 주가는 어제 좀 오르고 오늘은 또 이제 미미하고 오늘 장중에 처음에 빠졌죠. 미국 시장에 빠졌기 때문에 뭐 충격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제가 이제 컨퍼런스를 듣고 있었는데 언제 주식이 반등을 했었냐면 이 얘기 나올 때 딱 반등을 시작하더라고. 마이너스 폭이 줄면서 올라온 게 어느 시점이었냐면 어떤 애널리스트가 질문을 했어요. 내년도 만약에 그 수요처에서 고객사가 그러니까 엔비디아겠죠. 엔비디아 뭐 AMD 뭐 이런 데인데 고객사가 그 상황에 따라서 더 요청을 하면 HBM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하이닉스발 일단 없습니다. 수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뭐 다 팔렸다는 얘기인가요? 예, 이미 다 팔렸어요. 계약은 끝났는데 뭐 공급을 못 한다는 건 내년 안에 공급을 못 늘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실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됐냐면 그럼 내년은 게임 끝났고 분위기 보니까 이게 지금 하이닉스가 지난번에 조정을 받고 이랬던 건 삼성전자가 뭐 HBM 시장에 진입을 한다거나 이런 식에서 공급 가용 오는 거 아니냐, 피크아웃 오는 거 아니냐 이 논리였거든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이제 뭐야? 피크아웃이 25년 아닌 건 완벽하게 확실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이런 식이 되면 26년도 애매하네 했는데
그 컨퍼런스 콜 내용을 보면 그 뭐 자료에도 나오지만 그 청주에 공장이 있어요. 네. 14X 공장이라고. 이 공장 가동을 언제 할 거냐? 26년부터 가동한다는 얘기예요. 26년 이후부터. 그러니까 이게 가동돼서 물량이 나오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분간 뭐 마이크론이 갑자기 캐퍼시티가 왕창 좋아져가지고 그렇게 쏟아내지 않는 한은 뭐 공급이 과잉이 안 나는 거죠. 이 말인즉슨 뒷단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삼성전자는 공급을 못할 것이다. 네. 라는 전제가 깔려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많이 빠진 걸까요? 삼성전자도. 삼성전자 할 말이 많은데 삼성전자 주주분들한테 정말 안타까운 건 11월 삼성전자 인사가 어떻게 날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금. 이게 죽느냐 사느냐예요. 우리 회사도 안 궁금한데. 그럼요. 네. 우리 회사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삼성전자 진짜 미래 진짜 답답한데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삼성전자 주주가 얼마나 한국에서 주주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삼성전자인데. 그렇죠. 예. 지금 이게 이번 거를 통해서 이미 하이닉스한테 패권은 이런 거는 뭐 1, 2개월 이런 게 아니고요. 연 단위로 이뤘어요. 지금 예. 연 단위로 뒤쳐졌고 지금 반도체 사업부가 이제 중국한테 추월을 당할 거냐 말 거냐의 상황에 봉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올 초에 설마 근데 삼성전자가 최악의 경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최선의 경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시나리오를 짤 거 아닙니까? 최악 중에 최악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죠. 이럴 수가 있을 것인가? 근데 난 제가 너무 궁금한 건 삼성전자에 다니는 주요한 인사들이 투자자들이 이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다 알아요. 다. 이제는 유튜브가 막 이렇게 뻥뻥 터지는 시대라서 모를 수가 없어요. 예. 다 알고 뭐 퇴직한 직원들이 나와서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있고 뭐 그런 국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안 되고요. 언론 플레이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진짜 전영렬 사장께서 지난번에 사과문 쓴 거를 예. 근거로 정말 환골탈태하는 그런 진짜 가죽을 벗기는 혁신 그런 일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주 굉장한 위기에 봉착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도 나오는 것 중에 이 내용들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10나노 공룡의 D램에서 HBM을 넣겠다. 이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지금 대략 14나노 공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1A라는 14나노 공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희가 이제 연초에 왜 아직도 삼성전자가 HBM 쪽에서 진도가 이렇게 안 나가지? 그러면 처음에는 패키지 잘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서도 패키지를 한미반도체 걸 쓰는지도 잘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런데 그 다음까지도 잘 뭐가 진도가 안 나오는 거 봐서 혹시 패키지 문제가 아니라 원판 문제 아니야? 네. D램 원판 문제? 그래서 설마 했었어요. 설마. 근데 이제 용산에 가서 직접 D램 사갖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컴퓨터 제작 조립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삼성전자 DDR이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1A 14나노 공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 나온 뉴스는 1C를 통해서 즉 10나노 즈음 공정을 통해서 HBM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 행간을 읽어보면 우리 입장에서 읽어보면 투자자로서 읽어보면 1A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원시 얘기를 하는 거죠. 1A가 될 거면 우리가 다시 잘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지금 뭔가 좀 조정을 해가지고 뭐 패키지를 조정하든지 뭘 조정하든지. 근데 1C로 하겠다? 이건 1A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1A가 안 되는데 1B도 지금 애매모호한 거지. 그러니까 1C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즉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해서 10나노 공정 아주 잘해볼 거야. 이 얘기인 거죠. 네. 와, 그 보도가 딱 나오는데 저 입장에서는 이제 등골이 이제 오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지금 도대체 어쩌다 여기까지 왔어?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나마 다행인 건 국가적으로는 다행인 건 헤게모니가 마이크론한테 안 넘어가고 사실은 미국은 마이크론이 잡기를 원하겠죠. 그렇겠죠. 네, 근데 하이닉스로 헤게모니가 넘어가서 그나마 국가적으로는 괜찮아요. 그리고 또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나마 하이닉스가 헤게모니를 갖고 갔기 때문에 삼성의 부활 가능성도 좀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엉뚱한 생각인데
마이크론한테 뺏겼으면 미국 회사한테 뺏겼으니까 한국 사람의 어떤 성정상 약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예. 그 1등은 놓칠 수 없고 그러니까 해외에서 놓치는 거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우리 선배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미국이 참 대단한 나라니까. 네. 근데 내 밑 순위에 있었던 하이닉스가 죽을 뻔했던 거 내가 죽일 수도 있었는데 뭐 독과점이나 이런 것들 문제 때문에 그냥 죽이진 않았던 그 회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우리를 역전했어? 이건 진짜 자존심에 심대한 타격을 입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자존심 타격 먹은 거는 이미 꽤 된 것 같은데요. 아니죠. 제가 상반기에 나와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역전된다 할 때 그 얘기 한번 했다가 욕 엄청 먹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역전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요? 제가 보기엔 27년까지 이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시총 역전되게 생겼습니다. 시총까지. 너무 심각한데요. 제가 네. 오늘 딱 실적 발표 들으면서 이거 27년까지 이 구조가 깨지지 않으면 시가총액이 그래도 아직 몇 배 차이가 날. 3배 차이 네. 납니다. 3배 정도 차이가 네. 나는데 역전되게 생기는 거예요. 네. 이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반도체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 AI라고 읽지 말고 제가 지난번에 여기 나와서도 한번 살짝 얘기했는데 로봇이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AI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네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젠슨 왕의 얘기입니다. 젠슨 왕이 모든 AI는 로봇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게 물리적 로봇이든 소프트웨어 로봇이든. 자, 지금 빅테크들이 왜 저렇게 군비 경쟁을 하면서 미친 듯이 쏟아붓고 있을까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AI에 진짜 전념하는 것처럼 왜 저럴까요? 제가 보기엔 이제 로봇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 로봇의 소프트웨어, 그 로봇의 OS를 장악하는 사람이 새로운 시대의 패권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럼 미국도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거고요. 예. 지금 아마도 AI 우리가 챗 GPT라고 해서 언어 모델로 해가지고 언어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생각하니까 나 지금 안 쓰는데 그게 실용화 될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근데 젠스 왕 얘기 딱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빅테크 애들이 지금 이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즉 모든 영역에서 로봇가 이제 하나씩 나오게 될 겁니다. 간단한 영역에서 복잡한 영역으로 점점. 근데 전 영역에서 그렇게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로봇의 OS를 잡는 자 세계의 패권을 잡는 것이고 지금 그거를 놓고 목숨을 건 빅테크들의 혈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이제 말이 안 된다고 해요. 애플은 디바이스를 모든 사람한테 손에 쥐어줬고 거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어떻게 시가총액을 역전하느냐 나는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젠슨 왕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로봇이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판세가 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네. 좋은 질문이 시청자분에게서 들어왔습니다. 요한님 질문인데요. 로봇의 시대가 온다면 레거시 반도체만 따져도 삼성전자 현재 매력 있는 가격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로봇의 레거시 반도체는 레거시는 네. PC, 네. 노트북, 네. 로봇은 아니니까. 이런 데다 쓰는 거죠. 네. 로봇은 무거운 건 안 들고 다니는 로봇은 네. 온 디바이스예요. 네. 온 디바이스의 형태가 로봇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서버 지금 AI 서버와 소통을 지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무겁기가 그 어떤 하드웨어 스펙의 무게가 굉장히 커질 거거든요. 그러면 전 처음에 모바일 HBM 얘기를 누가 하길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 전력량을 어떻게 감당하는 건데. 근데 저는 스마트폰의 HBM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대기 전력이 굉장히 많아요. HBM이. 네. 이건 불가능해. 말도 안 되는 네네네. 얘기야. 이렇게 네네.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로봇에 장착되려면 메모리 영향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D램을 지금 잘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금 삼성이 밀고 있는 CXL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잘 안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총체적인 지금 상황 난국에 갔고 자 그렇다면 아까 이제 삼성전자 임원님들 들으시라고 조금 한마디 더 하면 저는 이제 반성문은 잘 썼다고 봅니다. 지난주에도 나와서 제가 반성문은 잘 썼다라고 얘기했잖아요. 2주 전에. 근데 이 반성문이 실천이 될 것이냐가 문제예요. 그러면
반성문이 실천이 되려면 누구의 힘이 세져야 될까요? 그거는 네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제가 주주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반성문을 쓰신 분의 힘이 세져야 되겠죠. 반성문을 도출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기 목을 걸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조직에서 수많은 일이죠. 알력 가운데 있을 텐데 난 이렇게 해서 얘기할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건 이거를 나는 여기에다가 뭔가를 걸었어 라는 얘기죠. 근데 그분이 어떤 정권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11월 인사가 어떻게 날 것인지 정말 궁금해진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 회사가 무슨 뭐 인사가 많이 난다는데 안 난다. 그래, 그렇겠구나. 이랬는데 이번 11월달 아니 지금 정화수 떠놓고 지금 비나이다 해야 할 판이에요. 그게 시점이 언제 정도죠? 11월입니다. 11월이요. 11월 중에 나온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주제를 한번 그래도 짚어야 될 것 같죠. 요거 한 번만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시청자 질문들이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금 분위기 안 좋고 이런 건 충분히 다 설명을 해주셨고 시청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신데 그럼 이제 SK 하이닉스는 헤게모니를 가져왔다. 주가는 왜 안 가냐? 네,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네. 한국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건 진짜.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미국은 트럼프 트레이드가 나타나고 있고 또 금리도 다시 좀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보다 단순히 한국 디스카운트로만 보실까요? 뭐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오르고 하면 기술주도 못 올라가고 오늘 기술주들이 못 올라갔으니까 1%밖에 못 올라가고 그건 당연한 건데요. 트럼프 트레이드는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가 다시 또 관세나 중국 제재에 들어갈 경우 아니 관세 많이 따르면 엔비디아께 안 팔릴 건데 근데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이크론을 걱정하고 있는 건 원비 공정을 굉장히 비싸게 잘 만들었다는 설이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반도체 시대가 달라졌다는 건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AI 반도체냐 아니냐로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저는 이게 이렇게 구조화될 거라고는 처음에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로봇이라는 것에 생각이 닿고 나니까 이거 되게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번에 그 블랙웰 그 컴퓨터 하나로 만들어진 거 굉장히 큰 컴퓨터 그 가격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인가요? 큰 거 한 대가 칩이 여러 개 쓰여졌죠. 51만 5천 달러예요. 시작가. 7억? 얼마예요, 그러면? 예, 7억. 7억이요? 예, 그 말이 됩니까? 저기 아파트 하나 값이잖아요. 물론 뭐 서울은 아닐지라도. 근데 어쨌든 컴퓨터 한 대가 칩 한 채 값이에요. 그러면 HBM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더 나가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얘기는 좀 들려드렸는데 제가 그 왜 하이닉스 뭐 주가가 이게 한국에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면 내년도부터는 12단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내년은 주력이 12단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마이크론이 아직까지 제대로 했다는 설이 별로 없어요. 그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도 그 지분의 상당 부분을 가져갈 것 같고요. 그리고 D램에서 지금 점유율이 30%였어요. HBM이. 근데 40%로 증가할 거라고 해요. 30%에서 7조가 나온 거예요. 지금 레거시는 마진이 없어요. 많이 옛날만큼. 근데 이거 30%에서 이만큼 나오는데 40% 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제가 참 한국에 있어서 안 된다. 그런데 또 하이닉스 임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1등이 되고 싶으면 주주환원을 해라. 인정받고 싶으면 시장에서 어깨에 힘 먼저 주지 말고 약간 그런 성향이 지금 좀 보이거든요. 그래요? 약간 들리는 얘기하면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셨어. 근데 어깨에 힘 주기 전에 주주환원부터 좀 해라. 물론 적자를 작년에 정말 거대한 적자를 냈으니 그걸 수습하느라고 정신없고 정말 돈 떨어져가지고 회사 하냐 마냐 막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배당이나 이런 거 잘 신경 못 쓸 수 있겠으나 그러나 진짜 1등이 되고 싶으면 주주환원을 해라. 그래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라. 국민의 주식이 되라. 이런 기업이 되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SK 하이닉스 국민의 주식이 되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제 첫 번째 하나는 넘어가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테슬라의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해야 됩니까? 네. 오늘 그 테슬라 실적 보면서 이거 참 만약에 의도했다면 진짜 영리하고 실적을 잘 뽑아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테슬라는 원래 생산성의 테슬라예요. 다른 어떤 전기차 회사도 단가를 그렇게 낮추지 못한 것과 테슬라는 낮췄다는 게 가장 근본적인 차이거든요. 근데 35,100달러까지 대당 단가를 내려놨어요. 이건 매우 훌륭한 거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는 1, 2, 3 그 판매량 1, 2, 3가 다 트럭입니다. 아, 픽업 트럭 같은 것들. 예, 트럭입니다. 저기 뭐 F150이라든가 실버라도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큰 차. 근데 그 영역에 들어갔던 게 사이버 트럭인데 이 사이버 트럭이 흑자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정말 굉장히 많은 혁신을 했다. 그러면서도 돈을 잃은 게 아니고 돈을 벌었고,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또 H백이나 이런 것들 뭐 수만 대씩 사가지고 인공지능 준비를 한다 하는 거 보니까 이 회사 참 자본 효율성이 정말로 극대화되는 회사구나 이런 생각과 더불어서 중요한 거는 이번 실적이 서프라이즈긴 하지만 그렇다고 주가가 싼 건 아니에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거의 한 80배쯤 나오더라고요. 이게. 네. 그럼 비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증가시키면 주가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역할을 할 겁니다. 지금 2개 분기 연속 이익을 증가시켰거든요. 주당 이익을.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그래서 머리가 좋다고 한 게 의도했으면 2분기 전에 상황이 안 좋으니까 한꺼번에 다 털 거 다 털어놓고 최하로 만들어놓고 2분기 연속 땅땅 위로 올라가는 그림을 그렸다면 이게 의도된 거라면 진짜 주식을 아는 사람들이네.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투자자한테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거든요. 당장 밸류에이션이 높아도 앞으로 미래 밸류에이션을 땡겨올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핵심이에요. 근데 하이닉스는 그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미래 성장성이라는 건 미래를 땡겨올 수 있는 회사인데 숫자가 안 나오잖아요. 숫자가 안 나오면 지난번처럼 $100로 빠지는 거예요. 네. 근데 숫자를 대단하진 않지만 늘려줬다라는 게 2분기 연속 늘려줬다는 게 그게 가장 큰 의미가 있고 그 내용들을 파보니 아주 중요한 트럭인 사이버 트럭을 그렇게 흑자 전환시켰고 양을 늘리겠다고 한 거예요. 미국에서 사이버 트럭 무조건 팔리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이익이 더 증가하겠네라는 상상을 심어줬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드디어 그 내년도 상반기를 통해서 저가형 모델을 만드는데 기존의 플랫폼을 그대로 이용해서 크게 비용을 늘리지 않으면서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 주가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전 궁금한 게 오늘 그러니까 사실 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보고 야 2차 전지 가나보다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하지만 오늘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네네네. 요거 왜 그런 건지 좀 분석 좀 해주실까요? 말 그대로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아침 상승폭을 못 지킨 게 하나 있고요. 네.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여전히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싸진 않아요. 아, 여전히 비싼 상황이라서. 테슬라 수준이에요. 테슬라 수준. 업황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업황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증가는 하는데 네. 최근에 유럽에 있는 전기차 회사 저기 2차 전지 회사 중에 하나 그 무슨 볼트죠? 그 볼트 네, 찾아보겠습니다. 휘청휘청 하고 있어요. 네. 네, 지금 뭐 파산설 나오고 막 그렇게 있고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중국의 그 2차 전지 회사 중에 유럽인가의 다른 대륙에 노스볼트? 네, 노스볼트죠. 네. 예, 다른 대륙에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지금 철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도에 붐업이 일어나면서 설비 증설이 너무 급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거를 또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상상하는 것보다 전기차가 성장은 하고 있으나 생각처럼 빠르진 않은 거예요. 성장이. 근데 그것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거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내연기관보다 자동차 값이 좀 비싸기 때문에 금융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긍정적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니 2차 전지는 작년에 생각하는 것만큼 준비한 것만큼 성장이 빠르지 전기차 성장이 빠르지 않니 캐퍼서티도 느리게 지난 월요일 날인가 그 에코프로 BM이 공장 증설 24년에 하겠다는 걸 26년으로 바꿨어요. 네. NCM 공장 증설, 양극화 물질 공장을. 그러니까 그만큼 그 21년도, 22년도에 너무 장밋빛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실제의 증가폭은 그냥 완만한 증가다, 전기차. 근데 이제 여기에서 호재 하나는 유럽, 독일에서 그 보조금을 지금 부활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 보조금 시장입니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아직 차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금을 부활하고 하면은 모멘텀은 분명히 살아 있는데 한국 2차 전지들은 그나마 양극할 물질처럼 그 마진이 많이 나오는 쪽은 조금 빨리 좋아질 것 같은데 지금 셀업체들은 마진은 해봐야 8%, 9%, 10%예요. 근데 테슬라하고 동급의 멀티플을 받는다?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건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테슬라 이번에 실적을 보면 ESS 쪽에서는 또 성과가 좋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식종에서도 ESS 관련돼 있는 주식들은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쪽 업황도 좀 짚어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의 미래는 밝다고 봐요. 우리가 흥분했었을 뿐이고 근데 흥분을 너무 세게 해가지고 그 흥분에서 이제 정상적 자리까지가 되게 공간이 많이 남은 거죠.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는 뭐 명확한 사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이제 미국에서 저거 빨리 치고 나가면 다른 나라에서 그 모델을 보고 갈 수는 있으니까 테슬라가 잘해주는 것이 전기차와 2차 전지 전 세계 시황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전에 AI는 곧 로봇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로봇이 구동하려면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럼 그쪽으로도 지금 그 2차 전지 쪽에는 확실한 성장 모멘텀이다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점차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굉장히 좋아지는 거고요. 뭐 ESS가 나중에 예를 들어 서버 백업할 때도 쓰일 것이고,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맞는데, 저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희망이 없어질 때부터 오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아직도 희망이 너무 많아요. 그런가요?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모두가 희망을 버리고 다 전멸하면 그때부터 주가가 오를 텐데 아직도 여전히 삼성전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럴 생각을 하는데 원래 주식이라는 거 최바닥이라는 건 매수자가 없었을 때 최바닥이거든요. 근데 매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죠. 이 가격이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만큼 삼성전자가 몇십 년간 잘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반도체가 물론 레거시는 다운턴이지만 다운턴에서 완전하게 회복을 못했지만 다른 쪽은 업턴이잖아요. 우상향이거든요. 아니 반도체 우상향에서 삼성전자가 탈락한 적이 있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런 일이.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2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곽상준 신한투자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